안녕하세요. 삼삼한TV 환경입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장사가 아니고요. 제 인터뷰 방송, 꿈들의 이야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귀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지 못하면은 아마, 나중에 이제 편집된 거를 보실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만큼 귀한 방송이니까요.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 네, 양평의 또 지평이라는 곳인데요. 정말 제가 사진으로만 뵙고 인터넷상으로만 보았던 그 유명한 해외에서도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굉장히 그 역량 있는 작가로 많이 소개되신 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오늘 네, 뵈러 왔습니다. 네.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삼 작가신데요. 목탄으로 그림을 하시고 굉장히 대작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네,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진짜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유명하신 분들은 또 그만큼 뵙기가 어렵고 또 그만큼 또 작업량도 많고 또 하실 일들도 많으시니까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연계를 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고 또 영광입니다. 제 방송에서.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제 뭐 공중파 뭐 이렇게 저기만 공영방송에서 많이 방송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어떤 작품이라든가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 목탄으로 회화를 하고 있는 작가 이재삼입니다. 네. 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작품의 그 철학은 주로 달빛이라는 어떤 그 배경으로 해서 밤의 풍경을 그리고 있고요. 달빛을 왜 그리냐면은 저는 햇빛, 낮에 떠 있는 스펙트럼의 햇빛은 이성이 비치고 달빛은 마음과 감성의 빛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음과 감성의 빛이 저에게 더 맞고 더 좋아서 그 부분으로 그림을 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먼저 제가 작품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뭐, 저는 일단 작가님을 먼저 이렇게 뵈드리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작가님과 대화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작품을 보면서, 저는 좀 작가님 그 작품 중에서도 가장 그 작가들마다 본인이 좀 아끼는 작품, 이거는 수억을 준다 그래도 나는 안 판다. 나하고 꼭 있어야 된다. 내 새끼 중에 가장 이뻐하는 새끼. 뭐 이렇게 내가 가장 애착이 있는 그 작품을 설명을 듣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예, 예,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작가님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걸 봤을 때, 작가님 그 작품 중에서 그 달빛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그 달빛이 그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음의 기운을 나쁘게도 볼 수 있고, 또 좋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좋은 쪽으로 그 달의 기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달에 대한 어떤 기원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대의 우울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치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가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사실은 그 타이틀은 달빛을 제가 내세우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네. 음, 제 고향이 강원도 영월인데, 그 어릴 적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나고, 거기서 청소년기를 성장하면서,
그 고장에 대한 깊은 내용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20살이 넘고 청년기가 되면서 거치고 30이 넘으면서 어느 순간에 고향에 대한 느낌을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용월이라는 곳이 조선 왕릉 지방에 있는 건 유일하게 단종이라는 능이 거기 있는 곳이고 그 단종이 유배를 와서 거기서 사역을 받고 돌아가신다는데 그러면서 그 문화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배당한 유배지의 청룡포나 그리고 그 단종릉 하면서 거기에 역사 속에 있는 그것을 은연중에 그냥 저희는 어렸을 때 보고 자랐죠.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 용월이라 하면 그 당시 조선왕조 때는 굉장히 골짜기라고 생각했겠죠. 네. 오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단종께서 유배를 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음의 기운이 굉장히 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 고향 영월이. 그래서 그것이 은연중에 저한테는 몸에 들어와 있었고 체득되지 않았나. 네. 그런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사실 뭐 자기 그 체득된 거를 다 쏟아낼 수도 없을 거고 쏟아낸다 그래도 그게 필터링 돼서 정제돼서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30 중반을 넘으면서 소위 말해서 컨템포러리 현대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은연중에 트렌드에 쫓아가다가 다시 회화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 음의 기운을 그리는 달빛으로 제가 사실 모토로 삼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릴 적에 여러 가지 그 고향에 대한 밤길에 대한 추억, 네. 뚝방길 걸으면서 달맞이 꽃이 있으면서 그 은연중에 보이는 시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네. 몸으로 보고 육감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시선, 그런 감성,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어서 사실은 달빛에 대한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음의 예찬론자가 되는 그런 지경이죠. 근데 그때 느꼈던 그 달빛의 기운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오셨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어떤 감성치로 다가왔다고 보면 되겠죠. 저희 선조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음력에 기대에 살았잖아요. 저희 네. 그 동아시아권이나 네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왜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밀물 썰물 농사 지을 때 그렇죠. 어차피 비가 와줘야 되고 네. 모든 것이 음력에 기대에 살아왔고 달의 어떤 그 둥근 만월의 기원의 의미를 뒀고 그게 뭐 속된 얘기로 또 그런 것 있잖아요. 뭐 경풀에 뜬 비친 달, 술잔에 비친 달, 네네.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 풍치도 있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감성치와 정감치 이런 부분으로 제가 달빛을 그리게 됐죠. 서양은 아마 울프겠죠, 늑대. 근데 어차피 문화권의 차이니까 네. 그거는 뭐 별거 없고 서양도 마찬가지로 달의 그리움, 기다림 이런 거는 저희 동양의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이면은 좀 정서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까. 물론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지역성은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 달빛에 대한 그런 철학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수많은 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를 그렇게 되게 좋아하고 아주 즐겨 듣는 편인데 저는 뭐 듣는 편은 아니지만 달빛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감성치를 건드리다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아리랑은 제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아리랑 그 곡을 근대에 불렀던 분들하고 최근에 뭐 이렇게 재즈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쭉 들었고 집사람이 마침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제가 같이 듣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베 마리아를 들으시는 그 어떤 방송 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눈물이 훔치더라고요. 네. 그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리랑도 아베 마리아와의 문화권 차이일 뿐이고 지역성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근원에 대한 어떤 그 소리, 근원에 대한 노래, 그게 일종의 소울이라고 영어로 말하지만 아, 소울의 영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 문화권 차이에서 보는 그 어떤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은 네.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은 동질의식이 아닌가, 동감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달 하면은 뭐 저게 달빛을 바라보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태양은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네. 달빛을, 소원도 많이 예. 빌고요. 그래 바라본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의 미디어의 최초의 그 미디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 어떤 후배 술자리에서도 같이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최초의 한국 사람한테는 미디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달을 보면서 토끼도 얘기하고 그렇죠. 달을 보면서 모든 지나가는 생각이나 가족에 대한 네. 어떤 그리움이나 거기서 탄생되기 시작하고 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달래고 음, 예. 물론 제 그림에서 그거를 다 얹으려는 건 아니고 네. 저는 그늘과 그림자 네. 그리고 음영 네. 이런 거에서 통해서 오는 그 기운을 네. 네. 예, 제가 그림에서는 표출하려고 하는 게 제가 목적이죠. 네. 사실 뭐 말을 갖다가 붙인다 그러면 말만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할 거야라고 이런 걸 표현할 거야 하는 거하고 그림으로 말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것도 봤지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치유적인 제가 달빛을 자꾸 이렇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랬던 이유도 어떤 그런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해주실 거란 그런 기대가 있어서 네. 네, 선생님 작품을 직접 보면 더 좋겠지만 직접 보지 못하고 뭐 어떤 지면이나 아니면은 뭐 TV나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잠시만이라도 어떤 그런 것을 잊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달빛의 기운을 받게 된다면 참 좋지 않겠나. 그 저는 그 왜 예술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술이 있잖아요. 시각 예술, 네. 그 음악은 청각 예술, 뭐 네. 하여튼 각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직종인 시각 예술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네. 회화는 저는 제 그림에서는 시각 예술로만 보여지는 그림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본다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스쳐가기도 하고 다시 회상하기도 하고 이 본다는 것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직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오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시각, 청각, 미각 뭐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본다는 걸 통해서 다른 오감을 느끼는 거고 저게 음악이나 다른 부분은 듣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오감을 저는 같이 본질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1차적인 어떤 시작점이 시각이니까 그림이 시각예술이라고 그런 거지 저는 몸으로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림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육감적으로 품을 수도 있고 네. 제 그림을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네. 저는 항상 기대치를 가지고 네. 그림에다가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또 이제 또 그것을 즐기는 네, 그런 여러 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분들에게. 예,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하시고 또 예,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 제가 얘기를 본 것 중에서 그 20대 사춘기가 있었고 30대 사춘기가 있었다. 그 직업적인 어떤 그런 사춘기. 예,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분명히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셨을 건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밤길도 다니면서 달빛을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굉장히 이 그림 자체에는 깊은 내공이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을 잠깐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
뭐 어린 시절 저게 제가 그 60년대 그 태어나서 저게 어린 시절 겪었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이렇게 다변화된 시대 같지 않아서 아마 어느 지역을 살아도 다 그 비포장이 많았었고 그리고 그 밤길 뚝밤길이 많고 그리고 오솔길이 많았던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이야 그게 뭐 둘레길 해가지고 애써 걷지만 그때는 모든 곳이 다 둘레길이 아니었나요? 네. 근데 그 저희 아버님은 저게 사업 작은 그 장사를 하셨던 분에서 그 동네 영월 읍내에 있었는데 저희 이모님들이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셔가지고 어머님이 일 도와주시러 바쁘실 때는 가실 때 제가 막내다 보니까 항상 저를 손잡고 데리고 다니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돌아오실 때는 땅감이 다치고 어둘역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발길 앞에 발길만 보이는 터벅터벅 발길만 보이면서 스산하게보다는 그 아스하게 보이는 그 밤풍경. 예. 이게 네.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도 많이 봐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메다 금방이 안 보이니까요. 그랬을 때 오는 달의 빛에 대한 기분은 아까 제가 작품이 오감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네. 이게 육감으로 보는 그 네. 빛이구나 하는 거를 아마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작업하면서 40 중반줄 넘으면서 그게 불현듯 더 다가왔고 그러면서 작업에다 제가 쏟아부었는데 사실 달빛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 어떤 마음속에 그 감성치는 예,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특성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네. 달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다 그리움과 어머님 그 정화수도 놓고 뒤뜰에 네. 그 가족을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그런 마음이 아마 달빛 속에서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달빛에 대한 어떤 어린 시절에도 그런 부분 굉장히 깊게 각인이 돼 있는 게 달빛인데 사실 제가 어린 시절을 여쭤본 건 그 누구에게나 그 어린 시절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혹시 개구쟁이셨나요? 친구들이 많으셨어요? 예, 뭐 범생이는 아니었죠. 제가 범생이를 거부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참 그 20살 10대 네. 때 오는 사춘기 네, 누구나 네, 다 네. 겪죠.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겪는 다 모마리 하는 그 물리적인 사춘기고요. 그 아마 사회 세상을 나와서 네. 자기가 살다가 어떤 일로서 아마 몸살을 하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업의 사춘기라고 제가 그러니까 감히 그게 갖다 30대 붙였는데 그렇게 예, 30대 네. 중반 넘어서 한 6, 7쯤이 왔는데 그게 네. 일종의 작가들이라는 게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무슨 일을 얼마큼 했다 해서 그렇죠. 그게 대가가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어리고 유치원 다니고 하는데 뭐 그림 그려서 사실은 젊은 작가가 대책은 없죠. 그랬을 때 오는 그 업의 사춘기는 내가 과연 재능이 있는 걸까 네.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왔었고 두 번째는 이게 해도 되는 직업일까 하는 게 또 왔고 세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직업에서 화가를 위해서도 한 사람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도 돼야 되는데 하는 강박관념에서 네. 세 번째가 있었는데 저희 그 아버님이 일하셨던 게 그 아날로그 그 기계 시계의 장인이셨거든요. 네. 거의. 예,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하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아버지 재능을 굉장히 많이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그림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외밧줄의 선상에서 이쪽으로 넘어지느냐 저쪽으로 넘어지냐 하는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DNA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좋은 그 어떤 모습,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모습,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니까 제가 사업할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좀 꼬장하고 약간은 좀 까칠한 편이어서 네. 그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기쁨보다는 제가 혼자서 일하는 게 더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재능을 때
제가 또 물려받고 그 섬세함이나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작가로 가도 최소한 내 삶에서 후회스럽지는 않겠다 해서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저는 부모님 DNA를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를 다시 그 직업의 어떤 전선으로 명확하게 설정을 한 케이스가 네. 됐었죠. 사실 우리 시대에서 이 대부분 보면 무슨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인텔리 계층으로 이렇게 조금 속하려고. 그러나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네, 그런 어떤 뭐랄까 골자라 그래야 될까 그런 표본 어떤 그거는 아마 저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자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부모 세대에서는 배움이 많은 어떤 시대적 배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게 일제시대도 겪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벼슬아치들 다 그 펜을 불려가지고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세상을 누리고 살고 뭐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명예라면 명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은연중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식들한테 몸으로 일하지 않고 육체로가 아닌 그 생각과 정신으로 일하면서 좀 편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것이 저희 세대에서는 부모님한테 은연중에 이렇게 이슬비졌듯이 많은 고정관념이 생겼죠. 근데 사실은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한 반에 30명이면 다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공부에서 적성이 맞고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나 뭐 꼭 재미가 없더라도 공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승부를 걸었을 때 뭔가 이렇게 성과를 보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재능 사회적으로 다른 재능 여러 가지 다 많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어차피 물려준 건 하나씩 다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종교는 안 믿지만 조물주가 물려준 세상을 태어나게 하면은 재능을 하나씩 다 물려줬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손재주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일로 또 자기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저희 교육 자체가 너무 모든 것이 국영수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어느 그 특정한 대학 거기 가가지고 그게 다 사실은 출세고 돈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빨리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늦게 철들다는 것도 10대에 빨리 철드는 사람이 있고 20대 철드는 사람이 있고 30대 철드는 사람도 있고 40대 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이게 특수성이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획일화된 그런 부분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고 빨리 그래서 20대에 공부를 못하면은 평생 낙인을 찍히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가 참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예술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모순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법을 모르겠고 굉장히 흔들리는 학부모도 많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인으로서 또 뚝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본인의 길을 계속 뚜벅뚜벅 지금 잘 지키면서 걸어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좋으신 말씀 이렇게 지금처럼 해주시면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일종의 자기 확신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로부터 출발되고 문제도 그렇고 그 해결점도 그렇고 그 부분이 자기에서 시작돼서 자기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세상은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깥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니까 때에 따라서 허탈한 거고 뭐 불행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또 어르신들이 10년을 해봐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10년에 그러면 어느 부분은 와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말일 텐데 저는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 10년은 기본이라고 봐요. 무슨 일을 네. 시작하게 되면. 네. 그건 기본이고 20년을 해보면은 세상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용기를 가지고 한 곳만 파면 안 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한 곳을 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한부를 먼저 두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이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감동하는 거는 그런 부분으로서 많이 감동하는 것이지, 뭐 문화 쪽에 일하시는 우리가 영화 감독이 히트 쳐가지고 몇 개의 영화를 만든 사람도 좋은 감독이지만 그거보다 반열에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은 거장이라고 말을 붙이잖아요. 네. 거장은 아무나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것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겪었었겠고 또 흔들렸었겠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 확신과 자기 안에 자기 용기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또 한번 배려하고, 왜? 나 왜 이 모양이가 아니라 그래 어차피 겪을 거 나쁜 일이 왔다 그러면 빨리 겪는 거지 뭐. 그런 마음, 긍정적 마음. 네. 그리고 세상은 돼요.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세상 사람이 다가오지 않죠. 네. 결국은 자기 몫입니다, 세상은.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를 네. 젊은 친구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은 네. 뭐 20대, 10대, 20대 젊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젊음은 어차피 방황이고 네. 젊음은 어차피 정리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젊음이거든요. 네. 그 모습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4회 30이나 그리고 약간 더 어른 될 때, 그때 젊음의 그 혼란기스러움은 자산입니다. 네.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 못할 일이 없고 성공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힘 가지시고, 네. 그리고 젊음이라는 거는 꿈이 있어야 되고 낮잠 주무시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 예. 성실은 절대 메리트가 아닙니다. 네. 성실은 기본입니다. 그거는 네. 성실 아닌 다른 알파를 가지고 네. 그렇죠. 가시면 됩니다. 네.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작업실과 이곳은 선생님이 또 좋아하시는 그 음악을 듣는 곳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그 아끼는 그 작품은 어디 지금 있는 것이죠? 어디 있어요? 아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가장 귀하게 아끼는 생각하는, 작품. 네. 예, 아끼는 작품이 지금 다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미술관이나 뭐 곳에 어떤 전시하고 지금 들어와서 포장이 지금 된 상태라서 그래요? 걸어놓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옥수수밭인데 아. 구미화되는 옥수수밭 배경 그 풍경인데 네. 사실 따끈따끈한 게 제일 좋죠. 제가 한 3년 전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작업인데 그걸 워낙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제가 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미뤄뒀다가 네. 사실 작년 10월 중순 넘어서 용기 내서 시작됐던 그 그림이 올 4월 초에 끝났어요. 4월 한 10일경에. 그래서 그 작품 모든 거 다 올인해서 6개월 정도 걸린 작업이 있는데 와. 그 작업은 아마 제 베스트에서 아마 손꼽으라 하면 앞으로 제가 얼마큼 좋은 작업할지 모르겠지만 반열에 들어가는 작업이 지금 저 전시장에 대작 말씀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선생님은 주로 대작만 하셨잖아요, 많이. 예. 소품보다는 네. 대작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작에 관한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선생님이 큰 포부를 가지시고, 네. 네,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깐 간략하게 그 대작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신다면.
그림 뭐 저기 사실은 어느 작가들마다 다 소품도 할 수 있고 대작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또한 내가 대작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맞는지 소품에 된 사람이 맞는지 그 또한 자기 선택이고 자기 몫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판단력도 그것도 또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저는 30중간 넘어서 목탄으로 작업 시작할 때 어떻게 대작이 할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고 대작 한 점 끝내고 나면은 저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약간 더 확신이 들고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은 게 들어서 난 대작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을 작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다고 소품을 안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작업실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최소한의 것은 작업실 유지될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작업으로 그 하고 싶은 작업 뭐 누구나 다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령 안 피우고 제가 그 어떤 계획 잡았던 그 선상 안에서 조금 고된 거는 그건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가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작업할 때는 힘들지만 작업 그 막바지 가서 끝날 때는 힐링입니다. 저도요. 또 하나 제가 섬을 또 하나 쌓아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저희 한국 사람들이 주로 그림하면은 쇼파디나 뭐 저게 탁자 위에 걸어놓는 작은 그 엽서 같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유럽 가보셔서 큰 미술관 이런 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는 그게 그림이라 그러고 한국 들어오시면 또 생각이 바뀌십니까? 그건 아니죠. 한국 작가들도 저게 대작하시는 분 많고요. 저도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에 속하는 거고 작품 보는 관점은 저는 제 그림에 저게 관객들이 자기 온몸이 제 그림 속으로 이렇게 묻혀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무를 그리면 나무 숲 안에 들어와 있기를 제가 원하고요. 네. 폭포를 그리면 폭포 밑에 와 있는 느낌을 제가 원하고 물안개를 그리게 되면은 물안개 속에 또 다른 어떤 우화지경을 가기를 제가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소품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제가 대작이 맞는 사람 같고 또 대작을 해야 그 그림이 더 한층 역할을 더 빛을 발하고 네. 이래서 전 대작합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 지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큰 그림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는데 한 방에 크게 먹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이렇게 뚝심 있게 가주심에 정말 보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는 선생님이 그 멋진 작품을 네. 한번 이제 보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저쪽 네. 제가 네. 그 작업실 옆에 공간으로 가죠. 이제 이 그림 지금 보기엔 나무인데요. 네. 어우, 이게 크기가 얼마큼 되는 거죠? 이게 한 폭이 6m 정도 되고요. 네. 높이가 한 2m 한 3, 40 정도 되는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갤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창고라고 뭐라고 해야 되죠? 작업실 공간 옆에 만들어 놓은 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갤러리죠. 네. 이 갤러리 안에는 지금 더 큰 작품도 많이 있지만, 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선생님이 나무를 그리셨는데 이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일까요? 이게 그 배롱나무라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백일홍이라고 그러죠.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오기 전에 100일 동안 꽃핀다 그래가지고 백일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무인데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잎사귀 다 내리고 거기에 그 밤에 어떤 빛이 비춰진 그런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 보니까 나무의 그 느낌이 그 많은 가지들이 실가지까지 이렇게 뻗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 사실은 저게
제가 이 나무를 모티브로 하게 된 것 자체가도 네. 그 밤에 비춰진 그 음의 기운의 어떤 빛에 네. 그늘과 그림자가 어떻게 비춰지면서 오는 그 또 다른 그 감성치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제가 사실 이 나무 자체를 통해 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빛을 그 빛에 대한 음영 관계 그리고 그 밤의 감성치나 어떤 그 정서치를 뽑으려는 게 제 사실은 작업이죠. 다만 형식은 이 대롱나무로 제가 그리고 왔을 뿐입니다. 네. 이 많은 가지를 그리느냐고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조금 빠졌습니다. 저기 가장 어려운 거는 이게 물감이면 수정이 좀 가능한데 덮어서 네. 이 목탄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처음 스케치 단계부터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왜 수정하게 되면 탁해지고 아무리 닦아도 그 투명치는 반감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 어떻게 보면 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양새에 또 제가 이 대롱나무의 그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런 같다고도 또 생각되고요. 네.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일반 관객들이 관람객 감상자께서 제 그림 볼 때 여러 가지로 다 합도로 그림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현대미술이 그림 감상하는 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뭐 제 그림뿐만 아니라 어떤 미술관이나 관람을 가시더라도 자신감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시선에서 보시고 하다 보면 여러 이렇게 좀 그 관람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조금 눈높이가 생기고 그리고 좋은 그림 보는 방법도 또 한층 높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뭐 제 그림 어려운 그림이 사실 아니잖아요. 다만 상상력은 저는 관객한테 맡깁니다. 제가 이러이러 해서 제 그림에서 달빛을 느끼세요. 전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그림 통해서 다른 빛을 또 느낀다거나 감상자 그 본인이 다른 이전에 생각했던 기억이나 메모리 됐던 어떤 그 부분을 또 이제 브랜드 확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과 같이 연상해서 제 그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많은 가지들을 볼 때 그 보시는 분들이 본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작품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됐습니다. 뭐 어차피 저게 오셨으니까 제가 신작 최근에 해놨던 거를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소개했고요. 다음 신작전 할 때 제가 직접 보시고 다음 신작전은 언제쯤 직접 보는 기회? 아마 저게 내년 하반기쯤이나 내년 하반기쯤 어느 곳에서? 지금 뭐 그거는 아직 그쪽 정확하게 아직 안 잡혀 있고 일단 얘기만 오가고 있으니까 그건 아마 제가 요즘 뭐 매체가 갖다 대 있으니까 뭐 선생님 그 그림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그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 근변에서 그 선생님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선생님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기획전 여기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곳은 여기 원주의 뮤지엄 산이라고 거기는 뭐 제 그림뿐만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보는 것만도 꼭 한번 가보셔야 될 환경적으로 원주요. 여기 바로 가까이 인근에 있습니다. 원주 뮤지엄 산이라는 어떤 공간에 가면 거기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7m 정도 되는 제 작업 하나 거기 지금 가 있고요. 거기 아마 8월 중순까지인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유가 좀 있네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작은 미술관인데 뭐 기존의 미술관 큰 건물 생각하시면 좀 실망스럽겠지만 나름대로 기획력을 깔끔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시하게 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해움미술관이라고 거기서 7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오. 예, 제 그 대나무 작업 대표작 아. 예, 대작 한 세네 점은 와. 이렇게 했는데 작은 갤러리라면서요? 작은 미술관인데 네. 저기 코디가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 전시장 전체에 그래서 대작 4점으로 와. 제가 선물을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두 군데를 다 가보셔야 되겠네요. 네, 뭐 아니 네. 그러니까 저기 상황대 씨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제가 다음에 서울 안에서 네. 전시할 전시할 때 때? 대규모 전시할 때 와. 좀 큰 전시할 때 오시면은 되게 좀 많은 작품을 볼 수 있겠네요. 네, 많은 작품 보시지 않겠다 생각해요. 이야, 선생님 좋은 작품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